자, 그러면 고2 올라가잖아, 그대들. 그치? 네. 그래서 생물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생명과학. 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 소기관 열심히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네, 세포 소기관까지 했고, 오늘은 그러면은 그 앞에 이때까지 했던 것 부분들 한번 이렇게 복습 삼아서 그 17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 왜 또 그 교재부터 이제 펴고 뭐시라? 숙제는 검사 언제요? 뭐시라? 숙제를 안 했다고? 오늘은 다 하고. 숙제 검사 오늘 해요. 오늘 하고요. 그래요? 오늘 이제 저기까지 한 거잖아. 생물의 구성까지 한 거잖아. 우리 수업. 그래서 오늘 여기 세포와 세포 분열 쪽을 수업을 할 건데 요 앞에 부분, 요 생명과학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 숙제 검사를 오늘 받고 가세요. 그런 의미에서 수업도 적당히 조금 일찍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17페이지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복습을 한번 쑥 하고 16페이지까지 했지? 아마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16페이지까지 했었으니까 17페이지 나오는 1단원 정리를 살포시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포 분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생명과학의 발달에서 연역적 탐구 과정 중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순서 물어보는 거. 제일 처음에 뭐가 문제야? 문제 인식의 첫 번째 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 문제는 이래서 그래 라든지 그 원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게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는 탐구 설계 및 수행, 그 가설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면 될지 그걸 생각해 가지고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가 어떤가 한번 보는 거, 그 단계가 자료 해석 단계가 지나면 내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고, 가설이 맞으면 오케이 좋아요 하고 결론을 이제 내면 되는데, 가설이 옳지 않으면 다시 가설 수립 단계부터 다시 하게 되는 거야. 다른 가설을 세운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계속 반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조 실험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빈칸이 이제 나오네요. 실험 조건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킨 집단을 무슨 군이라고 하죠? 그 실험군? 그렇죠. 실험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변인들은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조작 변인은 내가 이 실험을 통해서 뭐 임상 실험, 약 같은 거 실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약을 먹인 쪽, 먹였는지 먹이지 않는지 그 여부, 약을 먹이는지 먹이지 않는지 그게 조작 변인이 되는 것이고, 통제 변인은 그거 외의 나머지 모든 조건, 그렇지? 뭐 몇 시간 잠을 자고 어떤 음식을 먹고 뭐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통제 변인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종속 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독립 변인, 조작 변인, 통제 변인 두 가지가 독립 변인인데, 독립 변인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변이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실험 결과 이 약이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그 얘기가 바로 종속 변인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럼 생명현상의 특성 보면은 거기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했었죠. 10가지 중에서 어느 거에 해당하는지 찾는 게 조금 어려웠었지. 그때 문제 풀 때 뭐 이게 적응인지 아니면 뭐 자극에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뭐 항상성 유지인지 그런 것들 판단하는 거,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왔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라는 건데, 물질 대사는 사실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간단한 것들이 복잡한 물질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동화작용. 그렇죠.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으로 광합성, 그렇지. 광합성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동화작용이었다. 에너지를 흡수하여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이 동화작용이다. 그 다음 반대로 복잡한 녀석을 간단한 걸로 분해를 하는 게 보통 우리 동물들이든 식물들이든 많이 하는 호흡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이화작용이라고 불렀다. 갑자기 이화여대가 생각이 나죠? 그래요. 자극에 대한 반응, 다양한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적절히 반응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었죠. 파리 끈끈이에 파리가 들어오면 파리 끈끈이 통이 닫힌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가 될 것이야. 그 다음에 갑자기 추운 곳에 딱 나갔을 때 닭살이 확 돋는 거, 이런 것들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극이라는 건 온도도 자극이고, 뭐 우리 인간한테 있는 오감과 관련된 부분이 다 자극인 거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어떤 소름 돋는 거, 왜 소름이 돋느냐 하면은
신경에 여기 냉각 그 냉점들이 있죠. 피부에는 통점, 촉점, 압점, 냉점, 온점 이렇게 5가지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냉점이 자극을 받는 거, 오 차가운데? 라는 거에 여기서 자극을 받으면 쓱 뉴런을 타고 뇌까지 전달이 되죠. 뇌에 전달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대뇌까지 가는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이제 그 뭐 굳이 뇌에서 그래 차가우니까 한번 소름을 한번 돋게 해볼까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시키느냐면 요 주변에 모공들이 있죠. 모공들이 이렇게 털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근육을 수축을 시켜버려. 꽉 쥔다고. 네.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풀어져 있어서 털이 이렇게 쓱 나와서 이렇게 꼬부라져 있다가 얘가 꽉 잡으니까 얘가 쏙 털이 서게 되는 것이죠. 털이 서게 되고 그 부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이렇게 수축된 부분이 위로 조금씩 솟아나와 있어서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닭살이 돋게 되는 것이야. 근육을 왜 수축을 시키느냐? 그 근육이 사실 모공이 땀샘의 역할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땀이 나가게 되면 체온이 오히려 더 뺏기지. 네. 왜? 땀이 나오고 나서 그게 증발해 버리면 더 막 체온을 뺏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땀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공을 확 닫아 버리는 거야. 막는 거. 그렇지. 수축시켜서 막아 버리는 거야. 막아 버리고 그다음에 털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그 털 주변에 있는 공기층들이 조금 더 이렇게 누워 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것들이 조금 더 공기층을 많이 갖고 있게 돼. 공기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추울 때 가급적이면은 물 속에 60도가 왜 이런 거 뜨겁지? 10도짜리 물 속에다 손 담그는 거랑 10도짜리 공기에 노출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10도짜리 물은 그 목욕탕에 있는 냉탕물 있잖아. 네. 냉탕물이 10도보다 더 높은 온도야. 보통 15도? 요 정도 돼. 15도짜리 물에 들어가도 차가워 이러잖아. 네. 하지만 15도 정도 된다 그러면 아유 봄 날씨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열 전도율이 다르기 때문이거든. 15도씨 물에 들어가면 열 전도가 너무 잘 되니까 추워 죽겠어라고 차가워 죽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못 버티겠어라고 하는 거고 공기 중에 공기 15도짜리에는 날씨 좋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털을 세우게 되면 공기층을 조금이라도 더 피부 근처에 존재를 할 수 있게 되고 털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까만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솜털들도 다 털이야. 네. 솜털도 같이 이렇게 일어서게 되거든. 그래서 공기층을 좀 더 많이 갖게 돼서 더 따뜻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털도 세우게 되고 소름도 돋고 소름이 이제 닭살이지. 다른 말로 하면 닭살도 돋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 환경이 변해도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요거 항상성 유지의 대표적인 예는 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체온, 땀 내는 거 아니에요? 체온 유지. 체온 유지도 있고 그 다음에 체액의 농도. 그러니까 뭐 짜게 먹었을 때 물 많이 땡기는 거 이런 것들도 항상성 유지 관련된 얘기고 그다음에 혈당, 이 혈액 속에 이제 포도당의 농도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죠. 밥 먹고 나서 혈당이 훅 올라가면 인슐린 나와서 다시 내려주고 혈당량 떨어지면 다시 이제 글루카곤이 나와가지고 간에 있던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액 속으로 방출해 주는 거지. 그럼 혈당 수치가 다시 올라가겠지.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발생입니다. 발생. 수정란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개체가 되는 과정. 이거를 발생이라고 하죠. 이것도 개체 유지 현상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체 유지 현상과 관련된 마지막은 생장. 점점 자라나는 거죠. 키도 크고 살도 찌고 이런 그런 것들이 생명체의 특성이 되겠어요. 그렇죠? 무생물은 자라나지 않아요. 정말 무생물체도 자라났으면 좋겠어. 금 같은 거, 금덩어리를 놓으면 금덩어리가 자라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됐나? 그것도 포함될 줄 몰랐어요. 뭐? 아니. 자기가 점점 커지는 거. 그런 것도 생명체의 특성인 거지 뭐. 생명현상. 그다음에 종족 유지 현상. 이게 크게 보면 2가지야. 개체 유지 현상 그리고 종족 유지 현상. 개체 유지 현상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개체 유지 현상. 나를 유지하기 위한 현상이고 종족 유지 현상은 내가 아니라 내가 자손을 낳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 거지. 인간이라는 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식. 자손을 남겨서 종족을 보존하는 현상이고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나요? 유전. 그렇죠. 유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서식 환경에 따라서 형태, 기능 등을 변화시키는 현상이라서 적응이라서 그거 얘는 뭐 이렇게 부리 모양이 먹이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것들 있었죠. 그런 것들이 적응의 예가 되겠고요. 다음에 진화는 오랜 세월 동안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이라는 게 중요하지.
1, 2년이 아니고 수백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가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유전자가 변해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현상. 요거까지가 생명 현상의 특성이었고요. 바이러스는 왜 배웠었나? 얘가 생명체와 무생물체의 중간 정도이기 네. 때문에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 얘가 이루어져 있길 단백질 껍데기 안에 핵산 물질, 그러니까 유전 물질만 딱 들어있는 거잖아. 다른 기관들은 아무것도 없고, 네. 다른 뭐 소화기관, 뭐 호흡기관 이딴 거 하나도 없고, 네. 그런 건 전혀 없고, 딱 단백질 껍데기 속에 유전 물질만 들어있는 상태인 것이야.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는 일단 세포 전체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건 무생물적인 특징인데, 그 중에 안쪽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는 건 생명체의 특징인 것이야.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건 무생물적 특징, 유전 물질이 있는 건 생물의 특징. 그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 및 증식이 가능하고, 이 생명체 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숙주에 들어가면 이란 뜻이야. 숙주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질 대사라든지 아니면 증식이 가능하고, 증식 과정에서 유전 현상이랑 돌연변이도 나타나고 난리도 아니죠.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돌연변이가 짱 심해. 그래서 감기 한 번 걸렸다고 평생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하는 거지. 이게 웬만한 병들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속도가 이 감기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돌연변이가 심한 건 아니고, 더 심한 게 있고 덜 심한 게 있거든. 그 중에서도 진짜 감기야말로 돌연변이의 왕인 거지. 그래서 올해 지금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하고 내년까지 갈 것도 없어. 몇 달만 있어도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른 돌연변이가 된 녀석이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병을 한 번 걸리고 나면 면역 체계가 생긴다고 하잖아. 네.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항체들을 마구마구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게 돼요. 만들어내게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병에 걸리지 않거나 아니면 걸리더라도 굉장히 가볍게 넘어가게 되는, 그게 이제 예방접종의 원리잖아. 네. 예방접종의 원리인데,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는 예방접종이 웬만해서는 힘들다는 것이야. 그러면은 그 감기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 봤어요. 아, 과산대에 나와가지고. 거기 감기 걸리면 죽잖아. 맞아요. 뭐 감기 걸리면 죽게 뭐 그런 감기, 아니 그 뭐지, 스페인 독감인가? 옛날에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감기에 의해서 유럽 인구의 뭐 5분의 1? 6분의 1? 그 정도가 죽었대. 감기 때문에요? 몇 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던데. 감기 때문에. 5분의 1, 6분의 1은 좀 오바고. 아, 그래요? 하여튼 몇 백만 명이 죽었대. 그거 가지고 감기로 해서. 근데 감기도 심해지면 폐렴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충분히 죽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노약자, 어린애들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똑같은 병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장기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큰 거지. 그대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노약자로 분류되지 않아요. 네. 의학적으로는 만 14세가 되면 성인하고 똑같다고 봐. 그래서 소아과를 몇 살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소아과 몇 살까지 가야 돼요? 그걸 물어보면은 대부분 뭐 초등학생 정도까지 이렇게 대답을 보통 하잖아. 중학교만 넘어가면 이제 뭐 소아과 갈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완전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그보다 어리면 아직 소아과 쪽에서 이제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성인이 아닌 걸로 해서, 약 같은 거 약 팔 때도 보면은 나이, 몸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용량을 조절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13세까지만 써 있어. 14세가 넘어가면 그냥 어른 먹는 약만큼 먹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요. 네. 그냥 뭐 관련 없는 좀 아니요. 상식이었어. 자,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러한데, 그래. 그래서 독감 접종은 그럼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있지 않아요? 독감 바이러스, 독감 예방 접종이라는 거 병원 가면 이제 막 놔주잖아. 네. 독감 예방 접종 맞으셨어요? 그래요, 잘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뜩 맞고 한 3, 4만 원씩 돈 내고 막 이러잖아. 네. 그거는 뭐냐면 올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인 거야. 어떻게 예상해요? 그런 거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연구하느냐? 제약사에서 연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뭔가 새로운 바이러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막 퍼뜨리려고 하는 악의 무리들은 네. 보통 어디서 나오디? 제약사에서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이렇게 막 새로운 바이러스를 막 개발을 하고 그거를 죽일 수 있는 약도 따로 같이 만들어 놓고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돈을 왕창 벌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당연히 영화 속의 얘기긴 하지만 네. 영화 속의 얘기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맞아요. 가능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정말 비윤리적이기 짝이 없는 기업이라고 지탄받아 마땅한 일인 것이지. 그 눈치채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어떻게 할 거야. 병 주고 약 주고가 되는 거지 딱. 그래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을 아무리 맞아도 독감이 걸릴 수 있는 거야. 그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또 다른 걸로 완전히 다른 걸로 변이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 맞아도 계속해서 독감 걸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지. 독감 예방접종 그런 거 왜 맞으려 그래요? 그냥 이름이 독감 예방접종이라서 맞는 거지. 사실은 독감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라고.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딸내미는 독감 예방접종을 맞지 않습니다. 저도 안 맞고. 보통 이 성인들한테는 맞으라고 그렇게까지 권장하지도 않아. 그냥 감기 걸리면 뭐 걸리고 마는 거지 뭐. 이렇게 가지. 자, 무생물적 특성으로 생명체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 형태로 존재한다. 그 상태로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도 버틸 수 있어. 그건 무생물적인 특성인 것이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무생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들은 제일 많은 건 물, 두 번째는 단백질, 그 다음은 지질, 이런 순으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근데 물의 특성을 보니까 비열과 기화열이 커서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물질에 대한 용해성이 크다. 따라서 이제 몸속에서 뭐 포도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녹여서 혈액 속에 가지고 다니기가 좋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죠. 단백질은 제일 기본 단위가 뭐라 그랬죠? 아미노산. 그래요. 아미노산이 제일 기본 단위고 걔네들이 결합을 할 때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때 뭐가 하나 빠지면서 결합했어. 그렇지. 물 분자 하나가 썩 빠지면서 원래 이제 아미노산에 붙어있던 한쪽에서 H, 한쪽에서 OH 이렇게 두 개 합해서 H2O가 빠지면서 하나씩 구슬을 꿰어 나가는 그 양쪽에 있는 것도 외워야 돼요? 뭐 아미노기, 알킬기 네. 이런 거 아니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것까지 많이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펩타이드 결합에서는 물 분자가 하나 빠진다. 빠지는데 한쪽에서는 H, 한쪽에서 OH가 빠진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붙으면서 팔이 원래 H를 잡고 있던 팔이랑 OH를 잡고 있던 팔이 각각 걔네들을 놓으면서 둘이 서로 잡는 거야. 그래서 물이 H2O가 빠져나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연결된 중합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이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쫙 다 연결이 된 거야. 그런 것들이 단백질 한 분자가 된다는 거지. 아미노산이라는 건 정말 작은 것이군요. 그래요. 그 아미노산이 결합되는 순서에 따라서 그 단백질들이 하는 기능들이 달라져. 네. 그 순서는 어디에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니? 그 맨 위에 R이나 아니면 H나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거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그 자연계에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한 20가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순서가 나오잖아. 네. 무슨 아미노산 이렇게 연결되는 이 순서, 나열되는 순서 그거를 결정해주는 부분이 바로 우리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그쪽에 염색사 안에 그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DNA 형태로 존재를 하다가 걔가 단백질을 실제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되면은 RNA 들어봤죠? RNA를 만들어내요. RNA는 어떤 형태였어? 단일 한쪽만 쫙 있는 거에다가 거기에 AGCT 아니지 AGCUG, AGCU 네 가지가 쭉쭉쭉쭉쭉 이렇게 한쪽만 돼 있는 상태로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어. 왜 그러냐? 그렇지 복사용으로 그 반대편에 딱 맞는 거를 아미노산을 쫙 다 갖다 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런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었어. 세포 소기관.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거 세포 소기관. 여러 가지 있었지. 뭐 리보솜부터 시작해서 골지체 또 소포체 난리도 아니었잖아. 네. 그 중에서 진짜로 단백질 아미노산을 하나씩 갖다가 거기다 결합하는 기관이 뭐였어? 조그마한 거 아니었어요? 완전 조그마한 거 점처럼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리보솜. 그래, 그게 리보솜이야. 거기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게 되고 합성된 단백질이 어디를 통해서
그 짐이잖아. 그렇지. 짐이니까 소포체를 통해서 쭉 아니 그 단백질이 형성된 걸 이제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소포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소포를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 소포체예요. 그리고 소포체를 통해서 바로 세포 바깥까지 이동을 하는 건 아니고 네. 또 하나 더 거쳤지. 핵산에서 핵산에서는 그 저 뭐냐 리보솜이 만들어져서 나오고 그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면 소포체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포장을 쓰는 애가 있어요. 그렇지. 물질의 저장 및 분비에 관여하는 거. 그 저 한자인 줄 알았던 거. 한자. 골지체. 골지체에서 포장을 해줘. 이제 골지체에서 포장을 해주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세포 막까지 가서 거기서 이렇게 쓱 해서 단백질이 나가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나간 단백질들 중에 뭐 항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돼요. 호르몬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그 정도로 하고 지질은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 화합물,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기름, 지방이라도 불리우는 종류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서는 인지질 이중층 정도가 조금 기억에 남으면 좋을 것 같아. 인지질 이중층. 친수성의 머리와 소수성의 꼬리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 기억나면 될 거예요. 탄수화물, 핵산, 무기염류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핵산은 이제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인산이랑 당이랑 염기가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었다. 종류는 DNA와 RNA. 차이점은 얘가 리보스가 디옥시리보스냐 아니면 그냥 리보스냐의 차이였던 거지. DOC가 없는 거 아니에요? 디옥시가 산소가 없는 거야. 산소가 없는 리보스라고 해서 그게 DNA에 들어가는 당 쪽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RNA에 들어가는 거는 디옥시 아닌 그냥 리보스였지. 그냥 리보스니까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리보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RNA가 존재를 하고요. 무기염류, 생리기능 조절,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지 주로. 자, 그다음 세포의 구조와 기능 해가지고 이 부분도 배웠지.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중심립, 액포, 세포막, 세포벽. 와, 뭐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 진짜 그림 가지고 막 열심히 봤었어. 핵은 생명 활동의 중심, 특히 그리고 유전 물질들을 주로 가지고 있는 곳이 되겠죠. 미토콘드리아 하는 역할은 세포 호흡 장소. 실제로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해서 에너지 뭘로 만들었다고 했죠? A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아데닌? 아데노신 끝이 아니고 ATP 기억 안 나니? ATP? 기억나요. 그래요. ATP. 아니에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아데노신이 이렇게 있고 포스페이트가 3개 있는 트리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 인산 3개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였고 그리고 또 이 독특한 게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DNA를 갖고 있다 그랬어. 네.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서 모계로만 전달이 된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죠. 다음 그 밑에 칸은 광합성 장소라는 걸 봐서 엽록체겠구나 알 수 있고요.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 장소 RNA들이 들어있는 곳이죠. 그리고 소포체는 물질 이동 통로 그 합성된 단백질이 이동하는 통로가 소포체가 되겠고 골지체는 그걸 포장을 해 물질의 저장 및 분비 포장해서 배출하는 그런 쪽이 골지체가 되겠죠. 골지체는 골지라는 사람이 찾아서 골지체예요. 한자 아니야. 포도요? 아니 소포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 붙인 건 아니고 사람 이름은 아니야. 소포라는 사람이 있었던 건가? 아니에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거기는. 리소좀은 세포 내 소화 담당이라 그래서 이게 소화 효소들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좀 다른 단백질 같은 걸 녹일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있어. 좀 독한 애들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주머니 같은 것들이야. 액포예요? 아니 액포랑은 달라. 액포는 물, 양분, 색소, 노폐물 같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주머니를 액포라고 하고 이 리소좀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액, 녹이는 물질만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야. 그래서 요것들이 주로 이제 뭐 밖에서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범을 했다 세포 속으로 그러면 이 리소좀이 터지면서 그 효소가 나와서 작살을 내는 거지. 세균부터 시작해서 이런 애들을 그래서 녹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중심립이라고 하는 건 오늘 얘기를 할 세포 분열을 할 때 어떻게 동물 세포들이든 뭐 식물 세포들이든
중기에 이렇게 쫙 나열했다가 염색체들이 나란히 했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쫙 끌려가잖아. 그거 하는 끌려가는 쪽에 요 부분에 있는 게 중심체, 중심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방주사 형성에 관여한다. 물, 양분, 색소, 노폐물 등 저장하는 것이 액포고,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게 세포막, 그리고 식물세포의 보호 및 모양 유지라고 해서 식물에만 있지, 얘는 세포벽이라고 하는 녀석은 식물에만 있습니다. 자, 다음 생물체의 구성 단계. 그래서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인데, 차이는 동물에는 기관계라는 녀석이 존재했고 식물에는 조직계라는 녀석이 존재했다 정도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되겠어요. 와, 2시간에 배운 것 치고는 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세포와 세포 분열, 그리고 그 다음에 유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죠.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우긴 배웠어. 그치? 세포 분열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설명하는데 대충 그대가 알고 있었던 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란 말이지. 거기서 조금씩만 더 나가면 되는 거야. 여기서도 하는 거는. 일단 큰 내용 자체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기본으로 해서 가게 됩니다. 자, 염색체라는 녀석을 좀 알아보면, 염색체가 영어로 뭘까? 혹시 아니? 들으면 알 것 같은데요. 들어도 모를걸? 이렇게 써요. 수업이요? 크로모솜이라고 읽는 그런 것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염색체고, 왜 이름을 염색체라고 붙였냐 하면은, 얘가 신기하게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할 때 되게 이렇게 세포에다가 이렇게 염색 할 수 있는 물질을 넣게 되면 그 부분만 염색이 유독 잘 되는 거야. 색깔이 물이 잘 든다고. 뭐 파란색을 떨어뜨리든 빨간색을 떨어뜨리든 염색이 잘 되는 부분이라는 의미로 염색체라고 이름을 붙였어. 야, 이 기능이랑 아무 상관없네요. 그래요. 기능이랑 아무 상관없어. 기능이랑 아무 상관없이 세포 관찰하는데 뭐 이렇게 왜냐면 색깔이 좀 구분이 돼야지 뭐가 이렇게 관찰이 잘 되니까 염색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세포 관찰을 할 때. 그때 특히나 염색이 잘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염색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이름 자체는 그래요. 그런데 이 염색체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세포가 분열할 때 핵 속에 염색사가 응축되어 나타내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로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한다. 이 문장 안에서 봐야 되는 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아무 때나 볼 수 있다는 거냐, 아니면 세포가 분열할 때만 보인다는 거냐. 세포가 분열할 때만 보인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 앞부분에 세포가 분열할 때라고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세포가 맨날 분열하는 거 아니지. 분열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자기 역할을 막 수행을 하다가 이제 또 분열해야 될 타이밍인가 해가지고 이제 분열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 세포가 분열하는 그때만 볼 수 있다라는 걸 한 가지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떤데요? 평상시에는 염색체가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 안 보이면 걔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핵 속에 염색체라고 해서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염색사라 그래서 완전 풀어져 있어. 핵 속에. 그러니까 뚜렷하게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그런 형태를 평상시에는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 핵 속의 염색사가 응축이라는 거 이렇게 모여서 뭉친다는 얘기지. 뭉쳐져서 나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 모양은 막대기 모양인가 보다.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얘기야. 현미경으로 보니까 막대 모양으로 나오더라. 자, 그리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한다. 어디다가 전달한다는 걸까? 누구에게 전달한다. 이게 지금 분열하는 거니까 세포가 하나였던 게 2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 근데 2개로 나눠질 때 실 형태로 쫙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반으로 쪼개게 되면 정확하게 절반으로 들어간다고 쉽게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야. 그렇지 않겠어? 털뭉치가 엄청나게 긴 한 10km쯤 되는 그 정도 길이가 되는 털뭉치가 있어요. 이만하겠지. 그걸 이렇게 응? 왜 반가르냐고? 세포 분열할 거니까. 분열할 거니까 얘도 핵이 있어야 되고 얘도 핵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포 그 유전 물질이 정확하게 반반씩 이렇게 딱딱 똑같은 걸로 반반씩 이렇게 나눠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털뭉치를 반으로 열심히 자른다고 해서 그게 이쪽이랑 이쪽에 들어가기 정확하게 똑같다는 보장이 되기 힘들다는 거지. 우연히 똑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이걸 두 개 아니라 뭐 한 여기 사람 같은 게 46개지만 어쨌든 46개 정도의 덩어리를 잘라.
덩어리로 이렇게 미리 뭉쳐. 네. 미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잘게 이렇게 반씩 똑같이 하나 또 복제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가지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확실한 방법이겠지. 실 형태로 쫙 다 풀려 있는 것보다는 몇 개의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지 제대로 나누는지 그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열할 때만 염색체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다 그랬는데 세포 분열을 할 때만 보인다며 이게. 네. 그러면 세포 관찰을 하게 되면 염색체를 웬만하면 잘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왜? 맨날 분열하는 거 아니라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아주 조그마한 표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세포가 얼마나 많이 있겠니? 네. 엄청 많이 있겠지.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있겠지. 그 정도가 되다 보면 언제나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조각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계속 이렇게 막 수십 시간, 수백 시간 헛소리야. 잠깐 녹화 제대로 되는지 보다가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이라고 얘기한 거는 헛소리고요. 네. 수십 개, 수백 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그 중에서 현재 분열기에 속해 있는 녀석이 반드시 존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찰만 하면 언제나 얘가 분열을 하고 있는 애들을 볼 수 있는 계속 것이죠. 하고 있다군요. 그럼요. 계속 하고 있고요. 세포 분열이 끝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죽어요. 아, 네. 죽어요. 세포 분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일어나게 돼요. 다만 세포 분열이 얼마나 활발하냐는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 아무래도 성장기에 있는 유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소년들 때까지가 아무래도 세포 분열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70대, 80대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그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길어져. 세포 분열이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지. 이거 만들어내는 거는 그냥 핵 속에서 단백질로 만드는 거예요? DNA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DNA의 이 구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것인데, 일단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아까 DNA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 뉴클레오타이드가 네. 가장 기본 단위라고 했잖아. 그런 것들이 쫙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걔네들은 주성분이 뭐냐면 인도 들어있었지. 네.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당. 그리고 이 앞에 나오지 않냐? 뭐 당, 염기, 그리고 인산, 당, 염기라고. 그래, 인산, 당, 염기 요 세 가지가 주성분이 된다. 17페이지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의 핵산, 아, 있네요. 오른쪽에 윗페이지 보면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고 인산이랑 당이랑 염기가 1대1대1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종류 DNA, RNA 뭐 이렇게 돼 있지.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염색체를 확대를 해보면 평상시에 이렇게 풀어져 있던 염색사가 완전히 응축이 돼서 꼬여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라서 얘는 단백질이야. 뭐 히스톤은 이름이고 그냥 이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곳 주변에 DNA가 막 꼬여 있는 거야. 그 단백질을 둘러싸고 있는 거지. 둘러싸고 엉켜 있어. 마치 실타래에 실엉켜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히스톤 단백질들끼리 서로 자기들이 떡떡떡떡 갖다 달라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동그란 녀석이 있다고 하면 DNA가 얘를 막 이렇게 막 휘휘휘휘 감고 있는데, 이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녀석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딱딱딱딱 모양을 이루도록 결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염색사가 여기 막 이렇게 얽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해서 히스톤 단백질들끼리 뭉쳐가지고 얘네들이 모인 게 바로 이렇게 염색체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는 히스톤 단백질의 역할인 것이야. 걔네들끼리 붙고, 그리고 또 히스톤 단백질이 DNA도 붙어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염색체 하나가 엄청나게 긴 염색사를 꼬아놓은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DNA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면은 A, G, C, T 이렇게 네 가지 뉴클레오타이드가 순서대로, 그 순서가 중요한 거긴 하지, A 다음에 뭐가 나올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 순서에 따라서 갖고 있는 부분인데 순서는? 엄청 다르죠. 완전 달라. 근데 그걸 어떻게 외워요? 완전 다르고 그걸 외우라고 시키지 않아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요. 그게 무슨 뭐 그런 얘기 들어봤니? 인간 게놈 프로젝트. 아, 그거 책 아니에요? 뭐 책이라기보다는 그런 프로젝트 실제로 있었어. 네. 뭐냐면은 인간의 염색체가 46개가 있는데 저기 안에 들어있는 그 염기 서열 A부터 A, G, C, T 요 네 가지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돼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다 해독을 한 거야. 네. 엄청나게 오래 걸렸겠지.
엄청나게 오래 걸렸고 그거를 다 해독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서 어떤 뭐 특정한 형질을 발현시키는 머리 색깔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몇 번째 염색체 어디쯤에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전자 1, 유전자 2, 유전자 3 이렇게 옆에 오른쪽 그림에 써 있죠. 아니 왼 페이지 그 페이지에 여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유전자 1, 2, 3 네.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꼬여 있는 이 염색사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만큼은 그대의 키를 결정하시는 그런 유전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들어있는 정보는 그대의 머리 색깔을 결정하는 정보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들을 만들 수 있겠네요. 원하는 대로. 아들은 그거보다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별을 결정하는 거는 정자야. 네. 그렇겠지. 여자는 어차피 X 염색체밖에 안 나오니까 남자는 무조건 X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들어가는 정자가 X 염색체를 가진 녀석인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인지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이 된단 말이지. 그래요? 그럼요. 여성 호르몬이 더 많거나 봐. 호르몬이랑 상관없이 이 좀 이따가 아마 내일쯤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 감수 분열이 이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해. 그래서 정자랑 난자 만드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염색체는 X, Y 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되고 여자는 X, X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뭐 상식이니까 다 알고 있겠지. 그런데 이 여자가 XX다 보니까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게 되거든. 감수 분열을 하면. 그래서 난자를 만들 때는 무조건 X 염색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네.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남자는 감수 분열하게 되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정자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보면 어떤 정자는 X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자는 Y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너 Y를 가지고 있구나. 네가 들어가서 난자와 수정하렴. 이러면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지. 그럼 저거 복잡한 데서는 막 머리 색깔 파란색 뭐 그런 거 괜찮은데요? 키 이런 식으로 막. 그렇지. 키라든지 몸무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비만 유전자가 있다 그러잖아. 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덜 살이 찌는 사람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이 인간의 형질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지. 뭐 단순하게 얘기하니까 뭐 머리 색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머리 색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을 것 같아? 그렇지는 않아. 그리고 피부 색깔이라고 해서 황인, 흑인, 백인 세 가지만 종류만 있나? 아니야. 흑인도 더 검은 사람이 있고 덜 검은 사람이 있고 거의 황인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염색체뿐만 아니라 지금 염색체 사람은 46개나 되잖아. 46개 안에 여기저기 이렇게 막 퍼져 있다 이거지. 퍼져서 여러 가지들을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자, 거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히스톤 단백질의 역할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묶인 기본 덩어리,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그 용어도 하나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염색체 그리고 염색사의 구성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결정이 돼 있다고 했는데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휘감아서 뉴클레오솜을 형성하며 하나의 염색사에는 수백만 개의 뉴클레오솜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야. 엄청나게 많이 연결이 뭉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염색 분체라는 게 나오는데 염색체가 실제로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네.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이 중심부에 있는 게 동그랗게 보통 그림을 그리면서 동원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들어봤을 거야 동원체까지는. 그래서 동원체라고 이름이 붙는 이유는 뭐냐면은 양쪽에 나중에 이렇게 중심체를 기준으로 해서 방추사가 쑥쑥쑥쑥 나오는데 방추사가 여기 동원체에 붙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 동원이라는 게 뭐 이렇게 사람 보고 일로 와라라든지 물건을 일로 오라라고 하든지 끌어들이는 거 그런 걸 동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동원 예비군이라고 들어봤냐? 아니요. 예비군 중에서 그 현역을 딱 전역을 하자마자 예비군에 편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 네. 별로 관심 없나? 안 들어봤어요. 그래요. 현역을 갔다 오게 되면 이제 예비군이 되는데 그 예비군 중에서도 전역한 지 몇 년 안 된 경우에는 동원 예비군이라 그래서 전쟁이 나면 바로 걔네들부터 일단 먼저 동원을 하는 거야. 먼저 군대에다 끌고 가는 것이. 안 좋은 거네요. 현역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쌩쌩한 애들이라 동원 예비군에 편성이 되는 거고 연차가 좀 올라가면 동원 예비군에 해지가 되고 그냥 예비군이 돼. 그럼 동원 예비군 다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예비군이
끌려가게 되고요. 그것도 끝나면 민방위가 되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동원체라고 부르는 것이고,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건 염색체 하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중에서 절반 얘네들을 각각 염색 분체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분체라는 게 나눈 녀석이다라는 그런 뜻이잖아. 네. 염색체를 반으로 쪼개서 그 한 조각들을 각각 염색 분체라고 부른다. 염색체의 동원체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가닥으로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중요한 거야. 염색체,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게 얘도 염색 분체고, 염분, 얘도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랑 이쪽은 정확하게 100% 무조건 절대로 똑같아야 돼. 이게 다르다. 그러면 그게 바로 돌연변이야. 그게 돌연변이야.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똑같게 돼 있어. 똑같게 돼 있는데 여기서 혹시라도 뭐 분열 과정에서 조금, 왜냐하면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의 양이 염색체의 양이 아니지, DNA 유전 물질의 양이 2배로 늘어나. 그래야지 이제 각자 반씩 가지고 가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양만큼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은 녀석이 2배가 되거든. 2배가 뻥튀기가 되면 요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지. 그리고 중간에 동원체라는 녀석이 나타나고. 되는 경우는 뭐 담배펴세요? 그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고 또 그 원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좀 복불복이지 어떻게 보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염색 분체에는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동일해요. 그거를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는 쪽에 좀 밑줄을 하나 그어주면 좋겠군요. 자,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DNA가 복제된 결과 하나의 염색체가 2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되며, 원래는 그러니까 염색체가 요거 한 줄이라는 거야. 한 줄인데 DNA가 복제되면서 2줄로 염색 분체가 2개가 됐다가 그걸 딱 반으로 쪼개서 하나씩 각자 가져가서 2개의 딸 세포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고요. 자, 이제 사람의 염색체를 좀 보도록 합시다. 사람의 염색체에는 상동 염색체라고 해서 얘네들이 46개면 46개라는 거 알고 있잖아? 네. 사람의 염색체 46개인데 항상 쓸 때 꼭 이렇게 2에는 46 이렇게 쓰더라 이거야. 네. 그냥 46개면 46개지 왜 2n이라고 이렇게 쓰냐? 한 가닥에 23개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왜냐하면 2개씩 각각 상동 염색체라고 이렇게 쌍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야. 뭐 남자 XY, 여자 X. XY, XX 요것도 지금 염색체 2개인 거잖아. 네. 요 2개를 상동 염색체로 묶어. 한 쌍의 상동 염색체, 한 쌍의 상동 염색체, 이렇게 해서 사람은 총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게 된다. 상동이라는 게 한자 뜻을 생각을 해보면 서로 상자의 같을 동자, 서로 같은 염색체라는 뜻이잖아. 네. 그러면 갑자기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싶겠지. X하고 Y는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같다는 거는 같은 기능을 나타내는 유전자라는 것이지, 아까 요 염색 분체의 관계처럼 정확하게 유전자 구성이 똑같다라는 건 아니야. 뭔 소리야 이것도. 자리만 있다는 거예요? 1대1 자리. 뭐냐면요, 염색체가 1번부터 46번까지 그런 번호를 매겨놨을 거잖아. 네. 번호를 매겨놨을 건데, 얘가 1번이랑 2번은 생긴 모양이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생겼고,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굳이 뭐 그냥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2개씩 비슷한 녀석들이 일단 존재하더라라는 걸 발견을 해냈고, 그래서 얘네들을 상동 염색체로 이름을 붙였어. 근데 이 상동 염색체는 아까 이 염색 분체는 요거 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래서 1번이라는 염색체 안에 있는 염색 분체는 유전자의 구성이 완전히 똑같지만 1번이랑 2번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가 생긴 모양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왜 우리 그 멘델 유전 법칙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완두콩이 둥근지 주름진지 그거 가지고 뭐 라지 R, 스몰 R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었잖아. 네. 이런 것들이 각각이 뭐냐면 상동 염색체의 요 부분에 있는 거가 각각 라지 R이다, 스몰 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짝 이 상동 염색체 한 쌍에 있는 2개의 염색체, 여기 위에 있는 정보들이 각각 어떤 형질을 띠고 있느냐가 조합이 돼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염색체의 개수를 하나하나 세게 되면 46개가 되는데, 얘네들이 짝을 2개씩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총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맞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아직 감이 잘 오지 않나요? 네. 오지 않으면 거기 19페이지에 아래쪽에 사람의 핵형 분석이라고 돼 있는 녀석이 있어요. 자, 그럼 거기 염색체 수를 가라든지 나는 정상인의 염색체거든요. 한번 차근히 한번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 느낌이요? 가 그림 보면은 뭐 이렇게 사진처럼 돼 있는 거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19페이지 여기 아래쪽에 여기 보세요. 요거 이거 밑에고요. 거기 있는 거 가를 봐봐. 가를 보고 자, 몇 개인지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일 위에 줄에 10개가 있어요. 염색체가. 여기 있는 요거 한 가닥 한 가닥들이 염색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개에서 10개요. 10개. 이런 식으로 세보면 이게 총 46개를 그려놨다고. 네. 뭐 사진이겠지. 사진을 찍어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요런 애들끼리 보니까 아, 옆에 둔 거는 모양이 물론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서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치? 네. 그래서 요거 한 쌍 한 쌍이 전부 다 상동 염색체라는 것이야. 아르간? 그리고 그럼 염색 분체는 어디 있는데요? 염색 분체는 지금 여기서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나타나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걔네들이 염색체 하나하나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는데 이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 1번, 2번이라고 하는 녀석 중에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는 아빠한테서 물려받았다는 거야. 상동 염색체가. 지금 근데 그 아니요. 그 뭐지? 질문해 보게. 동원체가 꼭 있지는 않아요? 동원체 있어. 거기 보면 짤록짤록하게 생긴 중간 부분이 약간 좀 잘록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니? 사진상으로는 뭐 잘 모를 수도 있겠다마는. 연결 안 된 게 동원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한 가닥 한 가닥이 다 염색체라니까. 지금 첫 번째에 있는 게 X자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걔가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1번, 2번 두 개의 염색체고 그 옆에 있는 것도 두 개의 염색체. 전부 다 그 하나 한 줄 한 가닥 한 가닥들이 다 한 개씩의 염색체들이야. 그러니까 염색 분체 두 개가 모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상동 염색체 1번, 2번 중에 그럼 이제 다시 18페이지로 와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보는 거야. 상동 염색체 이렇게 두 가닥의 그 염색체가 지금 염색체 두 개지. 두 개인데 얘네들을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는 것이고 얘네들 중에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게 된다는 것이야. 뭘 통해서? 정자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와 난자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통해서 하나씩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립 유전자라 그래서 왜 기억나지? 뭐 귓불이 어떻게 생겨 먹었느니 뭐 미맹이니 뭐니 이러면서 중학교 때 했던 거 그 유전할 때 이쪽 들어가는 거 보조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런 것들은 뭐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거야 아마도. 그래서 그게 이 상동 염색체에서 보면 1번이랑 2번 중에서 아까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 부분 같은 부분에 존재하는 그 두 개의 염색체를 대립 유전자라고 불러요.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고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하며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이라 그래서 머리 색깔을 결정을 하는 거야. 결정을 하는데 이게 아버지한테서만 색깔을 물려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이 부분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와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이 부분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머리 색깔이라는 이 형질이 하나가 발현이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라지알, 스몰알 이 얘기야. 이 부분에는 라지알이 있고 이 부분에 스몰알이 있으면 얘는 그 유전자형이 라지알, 스몰알이 되는 거고 뭐 여기 스몰알이 있으면 스몰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주름진 완두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알듯 말듯함? 아니요. 그러면 남자끼리도 되지 않아요? 남자끼리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뭐 남자요? 뭐 정자랑 정자 두 개 만나서 왜 애가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인 거냐? 아 그건 아니고요. 저 유전자 반쪽이랑 그 남자 반쪽이랑 이렇게 대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가능하지. 그럼 사람 두 명만 있으면 이렇게 쌍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지.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게 46개 중에 44개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라고 불러. 근데 마지막에 2개가 성염색체라고 부르거든요. 네. XY, XX 요 부분이야.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없으면 인간이 안 돼. 인간이 안 되고 없어요? 뭐가? 없어서요? 뭐 남자 둘이 이렇게 염색체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정자하고 난자 결합에 의해서만 현재까지는 46개의 염색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옮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원래 사람한테 46개가 있잖아. 네. 그렇지? 그 중에서 1번 딱 떼내서 저쪽 옆에다가 놓고 네. 2번 옆에다가 떼놓고 그러면 염색체를 꺼낼 수는 있어요. 네. 꺼낼 수는 있지만 그거를 세포에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그 세포가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다른 얘기야. 그 부분은 다른 얘기고 염색체 하나하나 끄집어낼 수는 있어. 네. 끄집어내서 뭐 그걸 이렇게 뭐 실험도 하고 뭐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옆에다 옮겼더니 그 세포가 이 염색체가 원래 나의 염색체였습니다 하면서 기능을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야. 훨씬 어려운 얘기가 되겠지. 왜 그건 마치 나의 뇌를 꺼내서 너희 머리에다가 넣고 네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다른 문제네요. 그런 거야. 그건 거의 뭐 사람을 이제 조립하는 듯한 느낌인데 살짝. 그래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뭐라고요? 이렇게 상동 염색체끼리 중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들을 대립 유전자라고 부른다. 네. 나타내는 형질의 특징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라지 R일 수도 있고 스몰 R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 상동 염색체를 보면은 얘가 왼쪽에 있을 때는 한 가닥씩만 딱 있지. 네. 한 가닥씩만 있고 그 잘록한 부분 있잖아. 얘네들도 잘록하게 그려놨지. 중간에 이렇게 무슨 뭐 라바맨키로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있는 것처럼 네. 곤충도 아닌 것이 잘록하잖아. 그 부분이 이제 동어체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동어체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동 염색체 오른쪽으로 그림으로 가는 게 뭐냐면 복제 과정을 거쳐. 세포는 분열하기 전에 유전 물질을 복제해서 양을 2배를 만들어. 이때는 요 각각의 상동 염색체들이 완전히 똑같이 복제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염색 분체야. 이런 관계가 있구나 정도를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그림이 좋네. 1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상동 염색체는 얘네들 2개를 각각 다른 염색체 2개를 얘기하는 거고 염색 분체는 상동 염색체 하나 그 왼쪽에 있는 애들이 따블이 되면서 생기는 것들이 각각이 염색 분체구나. 이 정도로 리보스 아니에요?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어느 게요? 이거 반쪽 해가지고 똑같이 복제. 리보스가 수십만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그 한 덩어리에 리보스가 훨씬 더 작은 단위야. DNA 하나라 그러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DNA 하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때마다 리보스가 하나씩 붙어 있어. 거기에.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 이 요만하게 생겨져 있는 염색체 하나에는 수십만 개씩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애들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염색체가 크다는 게 아니라 그 DNA가 작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훌륭해. 자, 19페이지로 가서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네. 조금만 쉬었다가 5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20페이지까지만 하도록 하죠. 염색체 얘기만 해요. 우후.
19페이지 핵형과 핵상. 도대체 핵형은 뭐고 핵상은 뭐냐? 처음 듣는 용어죠? 네. 둘 다. 자, 그럼 핵형이라 그래서 이 형자가 뭐냐면 모양, 형태라고 할 때 그 형자야. 네. 그래서 핵의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모양. 자, 그러면 이 염색체라는 녀석이 수와 숫자, 그러니까 몇 개냐, 그리고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크기는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이 바로 핵형이라는 특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형은 생물의 종에 따라 다르며, 그러니까 사람이랑 그 다음에 뭐 개랑 말이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핵형이 어떻다 다르다. 염색체 숫자도 다르고, 염색체가 생긴 모양도 다르고, 염색체가 생긴 크기도 다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옆에 표에 보면 생물 종에 따른 염색체 수라고 해서 사람은 46개, 침팬지는 48개, 개는 78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네. 그런데 얘가 사람이랑 침팬지랑 염색체 수가 거의 비슷한 걸로 보아. 그러면 사람하고 개보다는 사람하고 침팬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거야. 왜 적절치 않냐면 네? 방금 한 얘기가 뭐냐면 이 표를 보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이 46개고 네. 침팬지가 48개인 거 보니까 그러면 개가 78개니까 사람이랑 개보다는 사람이랑 침팬지가 더 가까운 거 맞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종이 달라요? 종이 완전 다르고 이 숫자, 염색체 숫자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게 그 표의 제일 마지막에 감자 한번 볼래? 감자는 몇 개래? 48개요. 침팬지하고 감자하고 염색체 수가 같다고. 그러니까 염색체 숫자 같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특히나 여기다가 플러스 크기, 모양 이런 것들도 다 달라. 사람은 뭐 아까 이렇게 해서 뭐 X자로 이렇게 생겼다며 보통. 네. 그런데 뭐 감자의 염색체는 이게 아니라 뭐 그냥 이렇게 뭐 동그랗게 생긴 녀석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완전 다르다고. 종이 다르면.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다른 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이게 종이라는 거 정의가 뭐였니? 생물의 종이라고 하는 건. 종류의 종 아니에요? 생물의 종이라고 하는 건 번식을 해서 낳은 새끼가 생식 능력을 가지면 그걸 보고 같은 종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 얘기가 뭐냐면은 뭐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 흑인하고 황인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애를 낳을 수 있지. 일단 애를 낳을 수 있고 그 애도 다시 사람을 낳을 수가 있어. 네. 그러면 황인이랑 흑인은 같은 종인 거야. 사람이라고 하는 종이 되는 것이고. 그럼 뭐 개랑 고양이랑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가 그 얘기야. 네.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한 종 아니에요? 사자하고 호랑이가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있는데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이거라고 불러. 라이거. 아 그런 거 시리즈를 몇 번 봤었는데. 라이언하고 타이거 합쳐가지고 라이거라고 하고 이거 실제로 에버랜드에도 있어. 에버랜드에도 있는데 윤리적 문제로 안 되잖아요. 아니 윤리적 문제는 상관없어. 물론 자연 상태에서는 나타나기 힘들어. 왜냐면 이 사자가 사는 서식 환경이랑 호랑이가 사는 서식 환경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만나서 교배를 할 확률은 거의 없는데 동물원에서는 가끔씩 이런 게 나오기도 하지. 라이거가 나오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새끼까지는 나와. 그러니까 사자하고 호랑이 해가지고 만나서 새끼를 낳으면 새끼는 나와. 네. 그게 라이거지. 근데 라이거는 생식을 하지를 못해요. 새끼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요? 얘가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이 염색체가 46개가 있죠. 46개가 있어서 얘가 정자가 만들어질 때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23개가 되고 난자 만들어질 때 23개가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마 알고 있을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네 둘이 만나게 되면 46개의 염색체 해서 사람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타이거하고 그냥 호랑이하고 고랭하고 사자가 만나게 되면 얘네들의 염색체 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달라요. 달라서 새끼까지는 나와. 네.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호랑이 거기 혹시 호랑이 몇 개인지 나와 있니?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40개고 네. 얘는 36개 정도였다고 한번 쳐보자고. 아니다 38개. 뭐 2개만 차이 난다고 치고 38개라고 그렇게 해보자고. 그러면 얘가 나오는 난자든 정자든 20개만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얘는 19개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계속해서 사자랑 호랑이를 쭉쭉쭉쭉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모이면 염색체가 39개가 되죠. 네. 오 마이 갓. 염색체 개수가 홀수가 됐네. 홀수가 되면 여기서 염색체들 거기 있는 표에도 어디를 봐도 염색체 개수가 홀수인 녀석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사람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예를 들은 것도 예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홀수인 녀석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어른이 되면 39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데 네. 얘가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려고 감수 분열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네. 생각을 하면 절반으로 딱 줄어들어야 되거든. 숫자가. 이 감수 분열을 하는 과정에 보면 왜 그런지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39개니까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없어. 만약에 호랑이가 42개랑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 일단 이렇게 해서 홀수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플러스 그 다음 단계로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수가 다가 아니다라고 했던 그 이유 때문에 심지어 이제 침팬지하고 감자는 염색체 수가 같죠. 네. 같지만 아무 상관없는 애들이란 말이야. 라이거가 나왔다는 했죠. 그럼 라이거하고 라이거끼리 하면 안 돼.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불쌍하네요. 그리고 또 심지어 약간 좀 라이거 암컷인 경우에는 암컷 라이거인 경우에는 새끼를 낳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긴 있어. 그런데 정말로 이 수컷 라이거는 100% 정자를 만들 수가 없어. 100%못 나. 돌연변이요? 100%. 뭐 그것도 돌연변이. 얘네들? 아니 얘네들 돌연변이는 아니지. 그냥 호랑이랑 사자랑 그냥 교배해서 나온 종이고. 근데 그런 애들이 뭐 사실 라이거는 좀 되게 드물지만 우리 주변까지는 아니고 좀 그나마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어. 종과 종 사이에 교배시킨 거. 그게 뭐냐면 노새라고 들어봤니? 노루. 뭐 노루는 왜 와? 노세요? 노새. 몰라요. 영어로는 mule 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당나귀하고 말하고 교배를 시킨 거야. 당나귀하고 말하고 뭔가 생긴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교배가 된단 말이에요. 교배가 돼요. 교배가 돼서 노새라는 녀석이 나오게 되는데 말은 사람이 타고 다니기에 속도 빠르지. 속도 빨라서 사람이 타고 다니기엔 괜찮아. 근데 짐을 싣고 다니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왜냐면 지구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들이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말을 타고 하루에 8시간씩 계속 이렇게 타고 다니기에는 말이 너무 빨리 지쳐버린단 말이야. 무슨 뭐 옛날에 적토마에서 뭐 하루에 천리를 개소리고 그런 말은 없어. 그런 말은 없고 말은 지구력이 떨어져. 속도는 빠른 대신에. 그리고 등치도 좀 크지. 말 정도면. 근데 당나귀는 어떠냐면 말보다 덩치는 작아. 하지만 속도도 느리지. 속도 느리지만 하지만 얘는 병에도 잘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짐도 잘 싣고 다니고 당나귀 보통 짐 많이 싣고 다니잖아.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당나귀가 머리가 좋아. 말보다 머리가 좋아. 당나귀가. 엄청 들었어요. 아니야. 당나귀가 그런 비슷한 시리즈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아. 당나귀가. 그런데 얘가 당나귀하고 말하고 섞어 놓으면 얘가 사이즈도 중간 정도가 되고 그리고 더 튼튼해지고 병이 잘 안 걸리고 제일 좋네요. 그리고 머리가 조금 덜 좋아져. 그래서 다행이야. 왜냐면 이 당나귀라는 애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짐을 많이 싣고 어디 한번 가잖아? 어떤 길을 가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짐 많이 실는 거 싫어해. 그리고 어떤 길을 가다가 자기가 뭐 갑자기 깜짝 놀래거나 뭐 이게 뭐가 튀어나와서 깜짝 놀랬거나 하지 그 길로 안 갈라 그래.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한번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이 길을 안 가려고 거부를 한단 말이야. 당나귀가 동물 주제에. 이야기 중에서 소금을 씹 그래 그 당나귀 얘기잖아. 물에 당나귀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소음을 실어가지고 한번 엿먹어봐라 했다는 그 이야기. 그 정도로 당나귀가 머리가 좋거든. 그런데 너무 머리가 좋으면 부려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딱 이렇게 노새 얘가 아주 짐 싣고 다니는 용도로는 짱인 거지. 소는 너무 느리고 노새 정도면 딱 좋다 해가지고 노새는 실제로 많이 존재를 해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야 잘 없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동물에다 짐 싣고 다니는 나라에는 노새들이 꽤나 있었죠. 저 또한 교배 안 되죠? 얘네들도 새끼는 못 낳아. 새끼는 못 낳는데 대신에 말이랑 당나귀는 비교적 흔하기 때문에 노새는 쉽게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새끼 낳도록 하면은 지가 알아서 낳아. 말이랑 당나귀랑 교배해가지고 낳고 그런 것들 이종 교배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종 교배는 여기 나오는 주제는 아니고 자 다시 돌아가서 핵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핵상이라는 녀석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라고 해서 핵상은 이제 n 또는 2n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핵상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래서 체세포인 경우에, 그러니까 생식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게 다 체세포거든. 체세포는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으므로 항상 2n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2n은 46.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제 핵상을 표시를 한 것이야. 그런데 생식세포, 정자든 난자든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n은 23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핵상이 그거고 핵형이 뭐다, 핵상이 뭐다 이 정도 감 잡으면 되겠고, 염색체의 종류는 아까 얘기했는데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구분이 된다. 상염색체가 성염색체 2개 빼고 나머지 44개, 그리고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로 2개 얘기를 한다 이거죠. 따라서 사람의 체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다는 건 2에는 46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44개, 즉 22쌍의 상염색체와 2개, 즉 1쌍의 성염색체로 구성이 된다. 이 정도까지야 뭐 중학교 때 다 했던 얘기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사람의 핵형에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1, 2, 3, 4, 5 밑에 이렇게 순서가 쭉 붙어있는데 숫자가 몇 가지 있니? 뭔 소리야? 22까지 있구만. 22까지 있고 그 옆에 성염색체라고 이렇게 써있지. 네. 그래서 보면 남자를 표현할 때 2에는 46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다르게 표현할 때 44 플러스 XY라고 표현하기도 해. 44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1번이라고 써있는 거 위에 있는 2개의 염색체가 서로 어떤 관계다라는 거야? 상동 염색체라는 관계.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사람 체세포의 염색체는 2에는 46, 상동 염색체 쌍으로 존재하고 총 염색체 수가 46개이므로 상염색체는 1에서 22번까지 22쌍 있고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2개, XY, 여자는 XX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조그마한 글씨로 옆에 쭉 당겨가지고 적어놓은 걸 보면 남자의 성염색체 쌍을 구성하는 X염색체와 Y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지는 않지만 모계와 부계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것이고 정자가 만들어질 때 다시 나뉘어 각기 다른 정자로 들어가므로 이들도 상동 염색체로 간주한다. 이 성이요? 성염색체 있는 2개, XY랑 XX 이것도 상동 염색체로 간주한다 라고. 아까 상동 염색체 23쌍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X랑 Y는 서로 모양도 다른데요 라고 얘기했잖아. 네. 여기에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 기능하는 것 자체가 얘네 2개가 쌍을 이뤄서 하나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동 염색체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네. 상동 염색체 23쌍이에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탐구자료 창, 사람의 핵형 분석. 핵형이 아까 뭐라고? 염색체의 모양, 숫자, 크기 이런 거였지. 네. 그래서 보니까 가하고 나까지는 뭐하니? 뭐 순 차이가 있냐 보면 가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XX 해서 2개가 비슷한 애들이 있어. 근데 나는 제일 끝에 보니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네. 네. 그래서 XY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여자 거, 나는 남자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다는 뭔데요? 다는 중성의 것은 아니고 거기 보면 다 중에서 제일 아랫줄에 염색체들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염색체를 보니까 원래 이게 2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줄이 있네? 보이니? 쪽이요? 가운데쯤 해가지고 중간에 짧게 해가지고 3개가 묶여 있는 거 보이지? 이거죠? 이게 뭐냐면 염색체가 원래 거기에 2개가 있어야 정상인데 3개가 있는 거야. 하나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염색체한다. 이 정자 난자가 만들어질 때 원래 이 숫자가 딱 반으로 줄어들어가지고 23개가 됐어야 되거든. 근데 그때 분리가 잘못 일어난 거야. 제대로 안 일어났어.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가 하나가 딸려 나와서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염색체가 46개 아니면 47개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 뭔지 아니? 아니요. 본 적 없어? 다운 증후군인 사람? 들어보지 않았는데. 우리 한 번도 못 봤어? 신기한데? 나는 되게 많이 봤는데? 아니, 그거 보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특징적인 생김새가 있어. 뭐냐면 약간 이렇게 얼굴을 둥그스름 해가지고 혀가 굉장히 두껍고, 물론 뭐 혀를 바깥으로 빼물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 이렇게 그 생김을 알 수가 있는데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하면 다운 증후군 이렇게. 운이요? 다운 증후군. 그러면 근데 이거
하나 딱 덧붙여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은 잃은 거 아니에요, 하나? 1탄이. 그게 이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엄마랑 아빠 둘 중에서 하나의 문제가 있었던 거야. 정자와 난자 중에 한 군데. 세개에서 세 개로. 아니 그 사람이 원래 세 개였던 건 아니고 그 분리 과정에서 덜 분리가 된 거야. 그런 문제가 가끔씩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커서 딱 전수를 하려고 하는 자식을 낳으면 네. 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 다운 증후군이 원래 자연계에 존재하는 확률만큼 이 확률로 정상아를 대부분 출산을 하고 다운 증후군이 나올 확률이 있긴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정상이나 다운 증후군이나 자식을 낳았을 때는. 하지만 다운 증후군인 경우에 자식을 낳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 왜냐하면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특이한 생김새가 있어. 그리고 뭐 언어 능력이라든지 수리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도 조금 지장이 있어가지고 그 흔히 얘기하는 특수학교에서 이제 주로 가르치는 아이들 그러면 대부분이 다운 증후군이 많아. 다운 증후군이 그나마 좀 이런 유전자 이상 중에서는 빈도수가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머리 크기는 좀 작아. 머리는 좀 작고 그다음에 눈 사이가 좀 멀어. 그래서 눈 사이 먼 사람 보고 너 다운 증후군 같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욕도 하는데 중학교 때 그러면 안 돼. 친구도 그래서 그 정신지체 약간 이렇게 좀 정신 발달이 좀 늦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유전병의 하나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런 비슷한 유전병과 관련된 유전자와 관련된 그 증후군 시리즈가 되게 많아.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니? 혹시 이름? 아니요. 그거 이제 연구한 학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붙인 건데 그거는 뭐냐면 X 염색체, Y 염색체 이렇게 보통 있으면 남자고 XX 있으면 여자잖아. YY요? 그런데 이게 XXX라든지 XXY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들어가 버리는 거야. 여기도 지금 세 개가 들어가서 문제 생겼잖아. 세 개가 들어가게 되면 약간 요 XXY 이런 형태가 됐을 때는 겉보기로 봤을 때는 하여튼 좀 이 성 정체성과 관련된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동성연애 이런 거랑은 상관없는 건데 무슨 문제 있는데 제 이해 안 돼요. 아니, 외부 생식기의 형태랑 실제 가지고 있는 그 생식세포가 나오는 거랑 염색체의 종류가 잘 맞지 않게 되는 외부 생식기로는 여잔데 이제 뭐 나오는 생식세포 쪽에 보면은 XY가 Y가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트레이닝이라고 안 하는데? 아예 트랜스젠더랑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이제 그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고 육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몸으로 겉으로 보기에도 그런 게 드러난다는 거지. 분명히 여자 같은데 남자 생식기가 있다든지 그 나중에 수술한 것도 아닌데 선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런 것들은 이 성염색체 쪽에 이상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나오나 모르겠다. 뒤에 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운 증후군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야. 아니 그 다 그림이 그거라니까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 얘기를 한 거야. 그렇습니다. 자 보면 이제 20페이지 염색체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 네. 맞아요. 무슨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맞고요.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사가 응축하여 염색체를 형성한다. 네. 맞죠. DNA 특정 부분에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F 이름을 각각 쓰시오. A는 요거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 하면요. 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나선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NA라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고 A는 그 다음에 B는 요 염색사가 얽혀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거지. 그렇지. 히스톤 단백질을 얘기한 거예요. C는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 4개 정도 묶여가지고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는 걸 뉴클레오솜이라고 그래요. 뉴클레오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D는 그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염색체라고 해주면 되겠고 E는 그 중간에 짤록한 거니까 동원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F라는 녀석이 각각 뭐냐? 염색 분체가 되는 거지. 염색 분체. 하나하나가 염색 분체. 상동 염색하는 것도요? 아니요. 삼동 염색체는 이런 거 두 개가 있어야지 상동 염색체라니까. 아, 이거 봐봐. 원래 평상시에는 얘가 지금 따블이 되기 전이잖아. 네. 따블이 되기 전인 경우에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있었다가 복제가 되면 요런 X자가 된 게 두 개를 묶어서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야. 알겠네요. 응, 그래요. 그게 복제된 다음에, 복제된 후의 상태야. 두 개 묶어서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자,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같은 종 내에서도 각 개체마다 염색체 수가 다르다? 그 말은 너는 염색체 수가 45개, 나는 염색체 수가 46개 이런 얘기야. 뭔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동네에서는 아니고요. 같은 종 내에서는 각 개체마다 모두 다 염색체 수가 같아야 되겠지. 46개로. 상동 염색체는 부계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 1개와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 1개가 쌍을 이룬 것이다. 그렇다고 했죠. 네, 한 개씩 갖고 와요.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은 서로 다르다? 아니라고 했어요. 염색 분체는 완전히 완벽하게 똑같은 녀석이라 했지.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한 거야. 네. 요게 차이가 나면 그게 돌연변이라고. 다를 수도 있지 않아요? 시끄러워요. 자, 구성은 서로 같아요. 자, 다음에 사람의 상염색체는 46개이다? 맞아요. 틀렸어. 상염색체라고 그랬기 때문에 44개라고 해야 되는 거지. 성염색체 2개, 상염색체 44개 합해서 그냥 염색체는 46개다 그랬으면 맞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런 거죠. 자, 다음 4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생물에서 볼 수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의 염색체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핵상과 염색체 수를 각각 쓰시오. 그러면 가는 일단 얘가 어떻게 생겼나요? 두 개씩 묶을 수가 있겠네. 생긴 모양이. 아, 네. 그렇지. 그래서 EN이라고 표시를 하고 EN은 4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가에 대해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어때? 나는 보니까 서로 종류가 다른데 완전히? 그치? 완전히 다른 거 두 개가 이렇게 둥둥 떠 있잖아. 그렇지. N은 E라고 표시를 해주면 돼. N은 E. 요게 EN인지 A인지 여부는 거기에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쌍으로 존재를 하면 EN으로 묶어주고 그런 게 아니면 그냥 N으로 써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4, 2라고 하는 건 각각 개수 하나씩 세가지고 몇 개인지 보면 되는 거고. 그림은 사람 체세포의 염색체 구성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성별을 각각 쓰시오. 가는 제일 끝에 제일 오른쪽 아래 부분만 보면 가가 여자고 나가 남자. 그렇습니다. 가가 여자고 나가 남자. 이렇게. 뭘 보고 판단했냐? 제일 끝에 있는 성 염색체를 보고 판단을 한 거죠. 얘가 여자다, 얘가 남자다 이런 거. 네. 훌륭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숙제 검사는 언제 하나요? 오늘 숙제 내줘봐야 그때 뭐 숙제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네. 많지 않기 때문에 내일 한꺼번에 숙제 검사를 할 건데 숙제는 어디까지 하느냐? 또 숙제 내주긴 내줘야지. 네. 해가지고 첫 단원 끝나는데 플러스 염색체 쪽 조금 정도 하면 되겠죠. 이거 뭐 많네. 자, 염색체까지는 다 했으니까 많은데? 뭐 해야죠? 롤 할 시간 없건데 31페이지까지 네.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와, 수고 많았어요. 녹화를 꺼야지. 그렇습니다.